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3장 심폐소생술 중 모니터링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과거의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감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저 열심히 누르고 바람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현대 응급의학에서 심폐소생술은 직관에서 정밀함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압박할 때 과연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이 압력이 환자의 뇌와 심장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고 교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심폐소생술 중 모니터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소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생리학적 지표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드백 장치들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사용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지표들은 현장에서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므로 오늘 강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구조자의 행위 평가 액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FM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당한지, 깊이는 충분한지,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은 없는지 압박 분율 등 술기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죠. 반면 오른쪽은 환자의 생리학적 반응 평가 리액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이드라인대로 완벽하게 가슴을 눌렀다고 해도 환자의 체격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실제 몸속에서 피가 도는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에 의해 환자의 체내에서 실제로 유발된 순환량과 생리학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반응 평가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놓고 무엇을 평가하는 지표인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구조자의 손을 평가할 것인가, 환자의 몸속 혈류를 평가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의 생리학적 반응, 즉 순환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죠.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몸을 뚫지 않는 비침습적 방법과 관을 삽입하는 침습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비침습적 방법의 대표 주자이자 오늘 강의의 골드 스탠다드는 바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입니다.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마에 붙여내 혈류를 보는 국소 내 산소 포화도, 동공이나 맥박 확인, 그리고 가슴 밖에서 보는 경용 심초음파 TT가 있습니다. 여기서 맥박 산소 포화도 SpO2의 주의 표시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왜 심폐소생술 중에 한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침습적 방법에는 동맥에 직접 관을 꽂아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보는 동맥압 측정, 굵은 정맥에 관을 넣어 재는 중심 정맥 산소 포화도 ScVO2, 그리고 식도 안으로 초음파 기기를 집어넣는 경식도 심초음파 TE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다음 중 침습적 생리학적 지표로 옳은 것은 같은 형식으로 아주 단꼴로 출제됩니다. 어떤 것이 비침습이고 어떤 것이 침습인지 표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조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심폐소생술 대먹임 피드백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흉골과 구조자의 손 사이에 패드나 센서를 놓고 압박을 하면 장치가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압박 속도, 깊이, 압박 분율 등을 측정해서 모니터에 보여주거나 더 깊게 누르세요 같은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임상 적용 가이드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장치가 심폐소생술의 술기질을 높여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는 마네킹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실제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무작위 대조군 연구 근거가 부족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이 장치를 쓰고 있는 병원이나 구급대라면 계속해서 쓰되 굳이 안 쓰던 곳에서 새로 구매해서 통상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보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존율 향상과 직결된다는 오답 보기로 자주 등장하니 가이드라인의 권고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영어로 EtCO2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리학적 원리를 따라가 봅시다.
우리 몸의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정맥혈을 타고 폐로 이동한 뒤 숨을 내쉴 때 호기는 체외로 배출됩니다. 심장이 정상일 때는 피가 콸콸 도니까 이산화탄소도 폐로 잘 배달되겠죠. 그런데 심장 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가슴을 누르면 기껏해야 정상 심박출량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피만 겨우 돕니다. 폐로 흘러가는 혈류량 자체가 매우 적으니 호기 말에 측정되는 이산화탄소 분압도 당연히 매우 낮게 측정됩니다. 이 원리를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슴 압박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거나 환자의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해서 폐 혈류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류를 타고 폐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니 EtCO2 수치도 쑥 올라가겠죠. 즉, EtCO2는 우리가 가슴 압박으로 만들어내는 순환량 폐 혈류량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울이자 간접 지표입니다.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눈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최고의 비침습적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tCO2가 순환량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모니터에 뜨는 숫자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임계값 수치는 무조건 숫자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첫째, 모니터의 수치가 10mm 머큐리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비상입니다. 우리가 누르는 가슴 압박이 제대로 피를 돌리지 못하고 있거나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쁘다는 뜻입니다. 즉시 가슴 압박의 깊이나 속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고품질의 CPR을 20분 이상 지속했는데도 계속 10mm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치는 심폐소생술 중단을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둘째, 수치가 20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심폐소생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셋째, 누르다 보니 갑자기 수치가 40mm 머큐리 이상으로 급격히 솟구쳤다면 축하합니다. 환자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스스로 뛰기 시작한 자발순환 회복 ROSC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징후입니다. 피가 콸콸 돌기 시작하면서 밀려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죠. 10, 20, 40이라는 이 생존의 숫자들을 현장에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EtCO2가 순환량을 잘 반영하긴 하지만 오직 가슴 압박에 의해서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도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는 이 임상적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 역시 국가고시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먼저 상승 요인을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심장 박동의 회복 ROSC가 있고 폐 환기량을 늘려도 배출이 많아져 오릅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바로 중탄산나트륨 소디움 바이카본나이트 투여입니다. 산증을 교정하려고 이 약을 정맥으로 주면 체내에서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약물 투여 1분 이내에 EtCO2가 확 치솟는데 이건 피가 잘 돌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약물에 의한 가짜 상승입니다. 이걸 ROSC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감소 요인을 보겠습니다. 기도 튜브가 막히거나 식도로 빠진 최악의 상황 또는 환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소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에피네프린 투여입니다. 에피네프린을 주면 말초혈관이 꽉 수축하면서 심장의 후부하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일시적으로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폐로 가는 관류가 줄어들면서 EtCO2가 뚝 떨어집니다. 즉, 에피네프린 투여 직후의 EtCO2 하락은 가슴 압박을 못해서가 아니라 약물에 의한 일시적 현상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승 요인과 감소 요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뇌 조직 관류를 확인하는 국소 뇌 산소 포화도 RSO2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최종 타깃은 뇌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근적 외선 분광기라는 장치의 탐촉자를 환자의 이마에 붙이면 뼈와 피부를 통과하는 근적 외선의 성질을 이용해 뇌 전두엽 조직의 산소 포화도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RSO2 수치도 뇌 혈류량에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CPR 중에 이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환자는 나중에 순환이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직 이 장치를 쓴다고 해서 생존율 자체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가슴 압박이 효율적으로 뇌까지 피를 밀어 올리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아주 훌륭한 지표가 됩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된 이후에도 뇌에 피가 잘 가는지 감시하는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침습적 지표로 넘어갑니다. 동맥에 직접 도관을 꽂아 혈압을 재는 동맥압 측정 A라인입니다. 이 방법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관료압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가슴을 누를 때가 아니라 가슴에서 손을 떼는 이완기에 피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관상동맥관료압을 20에서 25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모니터에 찍히는 이완기 동맥압을 무조건 25에서 30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목표 수치를 달성해야 심장이 다시 뛸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원칙을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혈력학적 감시용 도자 삽관을 이유로 가슴 압박이 중단되거나 심폐소생술이 방해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심장 정지 전에 이미 A라인이 꽂혀있던 중환자이거나 CPR을 방해하지 않고 꽂을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추가 인력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관 꽂는다고 CPR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심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심초음파입니다. 심초음파는 식도로관을 넣는 경식도 심초음파 TE와 가슴 밖에서 대고 보는 경흉 심초음파 TTE로 나뉩니다. 최근 심폐소생술 현장에서는 경식도 심초음파 TE의 압도적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슴 위에서 누르는 가슴 압박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식도 바로 앞에 심장을 아주 선명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심장 눌림증이나 폐색 전증 같이 심장을 먹게 한 가역적 원인을 실시간으로 찾아내 바로 치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초음파를 보면서 심실이 가장 많이 눌리는 위치 AMC를 찾아내 구조자의 손 위치를 최적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경흉 심초음파 TTE는 흉골을 누르는 구조자의 손과 엉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갈비뼈 아래쪽인 늑골하창 서브코스탈 윈도우를 통해서만 관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음파의 차이점과 한계를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습적 지표의 두 번째인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 ScVO2입니다. 이것은 상대 정맥 쪽에 꽂힌 중심 정맥관 C라인을 통해 측정합니다.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나간 산소가 조직에서 쓰이고 남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의 산소 포화도입니다. 정상일 때는 피가 쌩쌩 도니까 60에서 80%의 산소가 남아 돌아오지만 심폐소생술 중에는 피가 천천히 돌다 보니 조직에서 산소를 다 빼먹어서 25에서 35%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타겟 수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이 ScVO2 수치를 30%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순환 회복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 수치도 동맥압 수치 25에서 30처럼 꼭 암기해두세요. 물론 이 지표 역시 A라인처럼 관을 꽂느라 가슴 압박을 멈추면 안 되며 기존의 C라인이 삽관된 환자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쓰이는 지표들과 그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보조적 도움은 주지만 이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동공 확인입니다. CPR 중에 동공 크기가 줄어들거나 빛에 반응 동공 반사한다면 뇌로 피가 충분히 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맥박 확인입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맥박이 강하게 만져진다고 해서 심장 관상 동맥으로 피가 잘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맥박의 세기는 수축기와 이완기의 압력 차이일 뿐이지 이완기압 관료압 자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서해부 널쩍다리 대퇴맥박은 하대 정맥에서 역류된 정맥압이 만져질 수도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중에는 반드시 목동맥 카로티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맥박 유무로 가슴 압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동맥혈 산소 포화도 SpO2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끼우는 그 장비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는 말초 손끝으로 가는 피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이 기계가 제대로 된 수치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CPR 중에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며 오직 환자의 심박동이 회복된 자발순환 회복 이후에만 말초 산소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모니터링 기법들을 융합해보는 임상적 꿀팁 클리니컬 펄입니다. 모니터에는 파형이 정상적으로 띄고 있는데 환자의 맥박은 만져지지 않는 상태, 바로 무맥성 전기활동 PEA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운 ETCO2를 봅니다. 그런데 PEA인데도 불구하고 ETCO2가 40에서 80mm 머큐리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거나 TE 초음파를 봤더니 심장이 꿀렁꿀렁 수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심장은 분명히 피를 짜내서 폐로 혈류를 보내고 ETCO2 상승 심근 수축도 하고 있는데 혈압이 너무 낮거나 말초혈관이 극도로 수축해서 우리 손끝에 맥박이 안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가짜 PA 수도 PA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동맥 내 도자 A라인을 꽂아 실제 혈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져지지 않을 뿐 실제로는 혈압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 치트시트에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이 국가고 시장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실제 구급 현장에 나갈 때까지 평생 머릿속에 간직해야 할 생명의 숫자들입니다. ETCO2를 10 미만이면 압박을 재평가하고 20 이상이면 고품질 CPR이 진행 중인 것이며 40 이상으로 치솟으면 자발순환 회복 ROSC를 강력히 시사합니다. 동맥압 룰 관상 동맥을 살리기 위해 동맥관에서 측정되는 이완기 동맥압은 반드시 25에서 30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심 정맥 룰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 SCVO2는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밀한 모니터링 장비와 수치들보다 우선하는 단 하나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모니터링은 심폐소생술의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본다고 관을 꽂는다고 가슴에서 손을 떼는 순간 환자의 생명선은 끊어집니다. 오늘 심폐소생술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모니터링 기법들을 학습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직관이 아닌 정확한 생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를 소생시키는 스마트한 응급구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장 심폐소생술 중 모니터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